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 식사를 제안했는데 자식들은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식들 어버이날에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떠났더군요. 그것도 엄마에겐 거짓말을 하고서 말이죠. 어버이날 혼자 아파서 응급실까지 실려갔지만 자식들은 발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신감에 68세 어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단은 내 인생도 이제 시작이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시골집과 세계여행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뒤늦은 독립선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나이 올해 68, 서울 서초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다 정년 퇴임한 뒤로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말 그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대답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적막한 삶을 살아왔죠. 제 아들은 둘입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 준석이는 분당에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며느리들과 함께 살고 있죠. 다행히도 두 아들 모두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 다정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이면 아이들이 정성스레 카네이션을 만들어 제 가슴에 달아주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색하게 삐뚤삐뚤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 지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민석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아직도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면 꺼내보곤 합니다. 준석이는 더 애교가 많았어요. 어버이날이면 늘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조그만 선물을 사와 두 손으로 내밀곤 했죠. 엄마 이거 제가 엄청 아껴서 산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 작은 손에 들린 머리핀이나 스카프가 제겐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제품을 떠나면서부터 그런 따뜻한 날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초기라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으니 이해해야지 했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자리 잡느라 바쁘니 이해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방문은 뜸해지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번 어버이날도 그렇게 혼자 보내게 될까 걱정되어 용기를 내어 일주일 전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이번 어버이날은 다 같이 모여서 외식이나 할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민석이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뵐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게 살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작은아들 준석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서가,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준석이 역시 민석이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돈은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두 아들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날에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자위하며 저는 또다시 혼자 어버이날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라도 특별한 날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 더 허전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때가 그립기만 합니다. 어버이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두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어버이날 선물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어버이날 못 뵙게 되어 죄송해요. 선물은 배송 보낼게요.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저는 웃는 이모티콘을 붙여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엄마가 모르겠니? 건강하게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던 거예요. 밥 한 끼,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간만 있어도 좋을 텐데 말이죠. 창밖으로 내다보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처럼 제 마음에도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날이면 함께 창가에 앉아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혼자서라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 몇 가지 장을 봤습니다. 제가 아끼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했죠. 거울을 보니 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더 선명해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혼자 보내는 어버이날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배달된 카네이션과 형식적인 축하 메시지만 받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깜짝 방문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허황된 희망을 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버이날을 저는 혼자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드디어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시 누워 상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처럼 침대맡에 쪼그려 앉아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하지만 그건 한낱 꿈일 뿐이죠. 베개를 끌어안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챙겨주는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주방으로 향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혹시 아이들이 깜짝 방문한 걸까?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택배 기사님만 서 계셨습니다. 이숙자님 맞으세요? 택배 왔습니다. 포장된 상자를 받아들고 거실로 가져와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꽃집에서 배달된 붉은 카네이션 한 다발과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에는 민석이의 글씨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들 민석 올림. 그 옆에는 현주 며느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미리 주문해둔 선물이 배달된 거였죠. 카네이션을 화병에 꽂으며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슴에 달아주던 꽃이 이제는 택배로 오는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의 카톡이었어요.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회사에서 밤샘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곧이어 준석이의 카톡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오늘 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요. 용돈은 계좌로 보냈어요. 그렇게 또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고 아이들과의 소통은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다른 집 할머니들은 자식,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창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어요. 내가 뭘 바라는 걸까? 아이들도 다 컸으니 자기 삶이 있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미조림과 몇 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즐겨 먹던 메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제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건강했고 아이들도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저 가끔 기억해주면 고맙다고 여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도 나처럼 외로울까?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추가 연락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하루 제 생각은 잠시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제 어머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길 바랐을 뿐인데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문득 작년 어버이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핑계로 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SNS를 보다가 준석이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됐어요. 가족들이 모여 외식하는 사진이었죠. 그날 가족 행사가 있어 못 온다던 아들 내외가 다른 사람들과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은 어느새 캄캄해졌고 거실에는 제가 켜놓은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켜보니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만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오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아이들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 갑자기 밥을 먹을 때부터 느꼈던 불편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어요. 아마도 혼자 먹어서 체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서운함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계속 불편했어요. 소화제를 찾으려 약장을 뒤적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화제가 다 떨어졌네. 혼자 아플 때가 가장 서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곁에서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 대신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날은 처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아팠습니다. 메스꺼움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구토감이 몰려왔어요.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 토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히 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복통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해 볼까 생각했지만 바쁘다고 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한번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속은 계속해서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어버이날 밤 홀로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찾아 큰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몇 번 울리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준석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려왔어요. 큰며느리 현주에게도 작은 며느리 미영이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공포와 통증 속에서 홀로 버티다가
결국 119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너무 아파요. 복통이 심하고 구토가 계속 나요. 혼자 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구급대원은 10분 내로 도착할 거라 했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통증 속에서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저를 들것에 실었고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급성 위장염 증상으로 보이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급실가 보는 대로 연락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진찰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장염으로 보입니다. 탈수 증상도 심한데 링거 맞으시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에게 딱하다는 눈빛으로 묻는 의사의 말에 저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네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팔에 링거를 꽂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옆 침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출국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어버이날과 주말이 겹쳐 가족 여행객들이 무심코 눈을 돌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뉴스 화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2시간 만에 온 민석이의 카톡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메시지 봤어요.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괜찮으세요? 이어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준석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배경은 분명 호텔 로비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 응급실이야. 너희는 지금 어디니?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석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사실은 민석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뒤로 해변이 보였어요.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였습니다. 사실은 발리에 있어요. 저희 4사람이 휴가를 같이 왔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했던 것, 회의가 이어진다고 했던 것,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버이날에 저를 홀로 두고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휴가가 어버이날 즈음에만 나서. 준석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병보다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속인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했던 이유가 그저 저를 피하고 그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실까요? 이번 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나를 속이고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그 부끄러운 진실을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들이 지금 멀리 있어서 내일 올 거예요.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나아질까요? 이 상처받은 마음이, 배신감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저는 응급실에 누워있고 자식들은 발리의 화려한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대비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계속 오는 아이들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보내는 변명이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제 인생을 모두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그 보답인가요? 2시간 후 큰아들 민석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자식들의 얼굴과 해변의 풍경이 교차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나는 홀로 응급실에, 그들은 함께 발리에. 이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배신감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요? 눈을 감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꿈속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의외로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모양이었어요. 링거줄이 아직 제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보낸 것이었죠. 어머니,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 바로 귀국하려고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제의 배신감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회의가 있다고, 프로젝트가 있다고 거짓말하던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나요? 의사의 친절한 물음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급성 위장염과 스트레스성 장염이 복합된 상태였어요. 오늘 상태를 지켜보고 별 문제 없으면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오시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발리에 있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직 못 오고 있어요. 의사는 무슨 사정인지 짐작한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원 때까지 간호사분들이 잘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 한참을 생각하다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특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내일 퇴원할 것 같은데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미경이는 놀라면서도 곧바로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느 병원이야? 그런데 아들들은? 그 질문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버이날에 혼자 있었던 일,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여행 간 사실, 그리고 응급실에 혼자 실려온 일까지.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가.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내 식구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미경이의 분노가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 그때까지 좀 참고 있어. 그리고 아들들이 전화하면 냉정하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아이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야. 미경이의 충고가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묵인해왔죠.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더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게 아닐까요? 대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갑자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에 행복하고 서운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이었을까요? 내 인생인데 왜 나는 항상 뒷전이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며 물었습니다. 식사는 어떠셨어요? 조금 드셨나요? 네, 조금요. 아드님들은 언제 오시나요? 그 질문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요. 곧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위로하는 듯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드님들 만나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걱정할까? 급하게 귀국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그저 일시적인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받으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 여행 잘 마저 다녀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밤이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일이면 퇴원할 거고 친구가 데리러 올 거니까. 어머니, 그리고 민서가 엄마 이제 생각이 많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 너희들처럼 말이야.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병실에서 하루를 더 보내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약속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어쩐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미경이의 차에 올라타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집을 팔려고 해. 뭐? 갑자기? 응,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미경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기재야, 네가 진짜 네 인생을 사는구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누군가의 인생의 보조 출연자로 남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요. 미경이의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경이 집에서 이틀을 머물며 충분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 아직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버이날에 혼자 차린 저녁 식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쓸쓸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바로 결단의 순간이 왔다는 확신이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일해온 최 부장님은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최 부장님, 제 아파트 매물로 내려고 하는데요. 네, 이숙자 여사님, 갑자기 왜요? 아드님들이 아시나요? 제 집이니 제가 결정할 문제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단호한 제 목소리에
최 부장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류 작업이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됐어요. 역시 강남의 아파트는 금세 거래가 성사되나 봅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은 다음 날 아이들이 귀국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석이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집을 내놨다. 순간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 말이야. 매물로 내놨어.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단다. 민석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버이날에 여행 간다고 나한테 상의했니? 민석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준석이와 며느리들도 도착했고 거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준석이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추억이 담긴 곳이지. 그런데 그 추억 속에 엄마의 외로움도 함께 담겨 있단다.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큰며느리 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향인 구례에 작은 집을 하나 살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날 거야. 세계 여행이요? 네 사람의 놀란 표정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죠. 왜? 너희들만 여행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잖아.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너무 늦기 전에 가보고 싶어. 아들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당혹감이 오히려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준석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들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도 이제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걸. 너희들이 어버이날에 나를 혼자 두고 떠난 것처럼 나도 이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그 말에 민석이와 준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 물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두고 가기로 했어요. 새 삶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릴 테니까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몇 장과 남편의 유품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제 결정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구례의 작은 집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여행사에서도 2달짜리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이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제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이면 인천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탈 거야. 전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란다. 준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연락하세요. 저희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럴게.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할 거야. 이제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어요.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저희가 정말 많이 소홀했어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시면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준석이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니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물론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잘 있어라.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올 거야.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아직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어버이날에 외롭게 있느니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며 지내기로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야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학교에 가던 날처럼 설레고 긴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닌 그저 이숙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여행이 어떨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 베네치아의 곤돌라, 그리스의 에게해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구레의 작은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때쯤이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까요? 어버이날에 고향을 찾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저를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인생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